너같이 까맣고 가물치 같이 생긴 애는 타림이 나오면 안 돼. 거기다 내가 감독님 저 오디션 별로 안 좋아해. 네. 그러면 최근에 또 어떤 작품 준비하고 계신지. 지금 이제 몇 작품 이제 영화도 그렇고 이제 뭐 2월 달에 개봉하는 작품이 2개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게 뭐 예, 예. 하나는 이제 주인공이고 하나는 이제 뭐 조연 정도인데 백수 아파트라는 영화하고 빈미래 화원이라고 그 식물학 박사 역할을 또 했습니다. 이제 박사님까지 아예 하시고, 뭐 야, 이거 지적으로 보이시기. 머리를 뭐 이게 하얗게 하니까 약간 좀 박사 비스무리하겠다. 아니 제가 얼마 전에 그 우연히 본 네. 웹드라마 아 그래요? 거기에 아주 인자하신 그 환경미화부 역할을 정년퇴직을 하루 며칠 앞둔 그 너무 인상 깊게 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걸 또 찾아보셨어요? 아니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박정학 배우의 인자함이 아줌마스럽지가 않고 인자함이. 이제 처음에는 좀 가증스럽게 생각을 했다가 보다 보니까 야 이게 연기의 힘이구나. 정말 그 너무 친절하고 인생을 살아온 선배로서 그 어린 젊은 친구들에게 그 주는 따뜻한 영향 이런 걸 너무 감명 깊게 봤어요. 사실은 배우라는 직업이 어떤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냐면 캐릭터에 대한 한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악역을 했으면 악역만 많이 주로 쓰여지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무사 역할을 하게 되면 이제 무사, 장군, 뭐 누구 지켜주는 역할 이런 쪽으로 그냥 많이 써먹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스펙트럼이. 근데 배우들 자체가 갖고 있는 스펙트럼이 많은 배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할 때 이제 많은 것들이 보여지는 건데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특별히 어떤 역할 하고 싶은 저는 있습니까? 약간 그 60대의 진한 멜로를. 아니, 근데 이제 멜로라 그래서. 뒷골 잡아야 아니, 되겠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멜로라 그래서. 예. 막 뭐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예를 들자면 뭐, 나이가 들었음에도 어떤 그런 것들이 생기는 어떤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들로 인해서 이제 그 인간의 그 모습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역할들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우리 박정학 배우님이랑 꼭 같이 하고 싶은 역할이 있어요. 진짜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저희 둘이 왜 유튜브 웹드라마를 하나 만들었었잖아요. 맞아요. 그거 저기. 개저씨 도감이라고. 개저씨 도감. 개저씨. 근데 그 중에 한 에피소드였죠. 여보 어디가 같이 가. 야, 젊었을 때 잘해야지. 나이 먹고 그렇게 살는데. 그 나이 들어서 아내가 어디 갈 때마다 같이 가. 뭐 맞아요. 왜 장보러 어디가? 여보 어디가? 근데 그게 막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되게 훈훈했어요. 맞아요. 훈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누라하고 딸까지 나서서 제발 우리를 귀찮게 하지 마라. 그리고 했을 때 그날 저녁 베란다에서 돌아가신 엄마 사진을 보면서 어렸을 때는 엄마를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그 엄마는 다 받아줬는데 맞아요. 지금은 쫓아다닐 사람이 없다. 맞아요. 그 외로워하는 또 아저씨의 그러니까 그 뒷모습. 엄마의 그 나레이션도 좋았어요. 이놈아 내가 뭘 했어. 그러니까 젊었을 때 잘해야지. 나이 먹고 따라다니면 누가 좋아하냐? 맞아요. 그래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연기 스펙트럼 때문에 아이고. 사실은 거의 20년 넘게 연기 지도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말이 너무 거창한데 연기 지도라고 뭐 하기는 좀 뭐 표현이 거창해서 근데 사실 제가 연극을 되게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연극 연출을 또 계속 몇 작품 여러 작품 했어요. 상도 많이 받으셨죠. 상도 뭐 연출상도 몇 번 받고 그랬는데 그거 할 때 굉장히 행복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한두 번 이렇게 디렉션 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선생님을 좀 늦게 만났어요. 이 시립단에서.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시립단 들어가서 거의 주인공만 한 5, 6년을 했거든요. 거의 시립극단이라는 데가 되게 들어가기도 어려운 데이기도 하지만, 주인공 하기도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인공 오랫동안 했어요. 주인공 오랫동안 했는데, 이제 연출 이승규 선생님이라고 이제 중대 1기로 나오신 선생님인데, 시립단에 이제 오셨어요.
이제 연기를 하고 있는데 박정학 씨 말을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말을 하고 있는데 아니 나는 말을 한 거잖아요. 근데 박정학 씨 말을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솔직히 주인공만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말을 안 했나? 그랬던 거죠. 근데 정말 배우로서 약간 치욕스러운 경험을 한 게 이제 배우들 30명이 쫙 되게 둘러서 있는데 가운데로 나오래요. 그러면은 그 대사를 벙어리가 말한다고 생각하고 그 감정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걸 한 거예요. 근데 하고 나서 만약에 내가 완전히 발가벗겨진 것 같은 거예요. 굉장히 그 치욕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때 엄청난 상처를 받아 내가 배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나한테는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됐던 거죠. 그 경험이 저희가 지금 배우를 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이겨내신 거예요. 그렇죠. 이겨냈죠. 그래서 거의 한 6개월을 공황 상태로 지냈어요. 맨날 술만 먹고 다니고, 신혼 좀 얼마 안 돼서 4년 정도밖에 안 됐을 텐데, 집사람이 많이 속이 상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항상 미안하죠, 그게. 근데 그런 얘기를 집에 가서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처를 입었던 것들을. 근데 배우는 다 누구나 다 겪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막 공부도 하고, 책도 엄청 찾아보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발전을 해와서 지금의 이제 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다른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 저한테 35살에 해줬던 것들을 좀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거죠, 연기 가르치는 게. 그래서 저는 연기를 가르친다고 말 안 하고요. 그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희들 가르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연기를 잘 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그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좀 거만 떨었네요, 제가.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그 말이지 뭐. 기억나는 제자분들이 있으세요? 되게 많지요. 근데 정말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교회를 이제 와이프가 이제 다니게 돼서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그 교회에 부설된 어린이집. 어린이집 같은데 선생님으로 이제 원래 자격증 따갖고 이제 거기를 다녔어요, 한동안. 근데 그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를 나가게 됐죠. 거기 동네가 약간 한 6, 7평 되는 그 임대 아파트 대단위 단지예요. 거기서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길에서 이렇게 길거리 아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길에서 춤추고 나쁜 짓도 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딱 보는데 저 친구들 교회로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그래서 연극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춤추는 것도 거기서 할 수 있잖아요, 얘네들이. 그렇죠. 뮤지컬로 만들려고 자그맣게.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작품을 성경책 보고서 노래 나온 것도 따갖고 이렇게 해서 좀 대충 만들었어요. 그래서 극장을 빌려서 했어요. 근데 그때 거기 목사님 아들이 이제 변요한이라는 지금 그 민생에서 변요한이라는 배우가 그때 완전히 이제 애기였죠. 중학생인가 이랬을 텐데 그때 연기를 접하게 된 거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그 친구들이 몇 명이 그 영웅학과를 한 네 명이 영웅학과를 갔어요. 그러니까 더 내가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터닝포인트의 제공자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그거 할 때 기분이 너무 좋았고, 무슨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애들이 막 변화되고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와, 저런 아이들도 저렇게 변하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있던 터에 너무 희한하게도 무사라는 영화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 나에게 그 아이들하고 그런 교류를 했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비계 속에 성경책을 넣어가지고 아니 무사 찍는 동안 중국에서 같은 방 룸메이트였던 그 이두일 배우가 정학이 쟤는 형 베개 속에 성경책을 집어넣고 자. 성경책을 봐야지 왜 베개 속에 집어넣고 자. 이게 성경의 기운이 머릿속으로 자는 동안 이렇게 쫙 들어가라고 또. 그게 아니고, 약간 사실 또 되게 큰 영화고 되게 그 긴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거 중국에 촬영하러 가는데 선물을 해주셨어요, 성경책을. 근데 이걸 안 가져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이라도 보자. 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매일 끌려나가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은, 이거 성경책을
머리 밑에다 놓고 자면은 생각날 때 한 번씩 봐야 되겠다. 근데 두일이가 그걸 보더니 이제 깔깔대고 웃는 거죠. 야, 너는 그 성경책 보지도 않는 거 왜 비고 자면 그거 다 들어오냐, 머릿속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연기 지도하시는 계기가 오디션을 잘 보는 비결을 또 이제 비결이라는 거는 이제 크게 비결이라는 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연기하는 친구들을 보면 독백을 좀 준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뭐 네, 혼자 네. 하니까. 그래서 독백을 준비하면 상대가 없잖아요. 상대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 혼자서 독백에만 힘을 쏟아가지고 독백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말이 아니거든요. 맨 중간 리액션도 있어야 되고 어떤 표정의 변화도 있은 다음에 말을 하게 되고 생각하고 말하게 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외워서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친구들이 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가이드를 해주고 있죠. 예를 들자면 그 말을 왜 하는지 알고 있냐. 그 다음에 상대방이 무슨 말 했는데 상대방의 얘기가 들리느냐. 그리고 상대방의 그 감성의 뉘앙스가 들리느냐, 눈빛이 보이느냐.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연기는.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류가 해야 되는 것부터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혼자서 다 독백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우리 박정학 배우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연기로는 그전에는 이제 머릿속으로 자기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대사를 외워서 그 외운 걸 안 틀리게 하려고 거기 그 자기 캐릭터에 파악한 캐릭터를 거기에 섞어서 막 이렇게 한다면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가상의 파트너를 두고 아니, 이게 가상이 아니라 저는 네. 일부러 이제 대폭이 못하게 해요. 아, 그래요? 일부러 못하게 하고 둘둘 짝져서 세 명이 하고 두 명이 하고 이렇게 둘둘이 자기가 하고 싶은 작품을 갖고 오게 해요. 그래서 그걸 교류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작품을 갖고 독백을 만들면 리액션 다 중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자기들이 기억해서 해요. 아, 그러니까 독백을 할 때도 팀으로 연습했던, 파트너가 연습했던 그 리액션을 기억하는 거죠. 경험들을 생각하면서 리액션, 상대방에 대한 호흡을 기다려주고 파악하고. 그렇죠. 아, 이게 그러면 입체적이겠네요. 그러면 확실히. 살아있게 되죠. 아무래도 이제 오디션에서 경쟁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얘한테 이 배우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사실은 처음 하는 친구들은 뭐 쉽진 않은데, 하다 보면 재밌어하고, 본인이 즐거워하고, 그런 거. 연기라는 게 뭐 사실은 뭐 고통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즐겁다고 하고 내가 행복해서 하는 건데. 그럼 즐기면서 행복하게 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죠. 사실은 그 기초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저는 그 선생님한테 그런 상처를 받았을 때 책을 좀 보게 됐는데 우타겐의 산연기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굉장히 혼자서 연습할 수 있는 것들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살아있는 연기를 하는 거에 대한 가이드예요. 살아있는 연기를 하기 위해. 근데 제가 지금 쓰는 방법도 거기서 다 비롯된 것들이기 때문에 체계적일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러면은 박 배우님이 생각하시는 연기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배우는 자기 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누가 등 떠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서 시작한 건데 나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통 자기 헌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노력이. 그래서 그 자기 노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연습하고 또 혼자서 할 수 있는 근데 여러 가지 그 산연기 책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차가운 물 앞에다 놓고 뜨거운 물 넣고 뜨거운 물 먹어보고 뜨거운 걸 이걸 뜨거운 걸로 하고 뭐 아까 조금 아까 느꼈던 그 기분을 한번 느껴보고 빈장으로도 한번 해보고 이런 훈련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집에서 심심할 때 할 수 있잖아요. 멍 때리지 말고. 아, 그거 참 좋은 거네요. 네네네. 작가 훈련 중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유명한 프랑스의 60년대 누벨바그라고 하는 예. 그 새로운 전위적 영화들이 나왔을 때 그때 그 작가론 중에 하나가 2시간 동안 물병 하나를 놓고 관찰해서 2시간 동안 그걸 써봐라. 물병 하나에 대한. 그렇죠. 예. 약간 비슷한 여기가 예, 있어요. 예, 예. 그런 부분들도 다 사실은 비슷한 시각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다음에 약간 또 접목되는 게 뭐냐면 정서적 기억과 감성적 기억이 있어요. 아. 그런 거랑 비슷한 관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감각을 생각할 때 어디서 뭐 후각이면 어디 냄새가 나요. 비가 막 오는데 흙 냄새가 이렇게 딱 코에 찌를 때 뭐 그때 한 여자랑 헤어졌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때 있었던 그런 감성적인 이거 감각적인 기억 때문에 감성이 떠오르게 되잖아요. 아, 예, 예.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예. 상상력과 이야기를 그렇죠. 지어내는 맞아요, 능력이 맞아요. 극대화시키는. 똑같네요. 예. 그러면. 디테일. 대체하는 능력도 약간 그런 비슷한 거거든요, 사실은. 경험해보지 못한
이거를 대체하는 방법, 삶을 통해서. 지금 우리 또 박 배우님이 앞으로 그 연기 지도를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어떤 걸 갖고 근데 사실은 뭐 연극 연출도 계속 꾸준히 할 거고,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아카데미를 차리고 뭐 한다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끊임없이 연극과 병행해서 여기서 지금 가르친 친구들이 또 연극도 한번 경험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극도 같이 하게 되고 하면서 이 친구들이 좀 잘 돼서 또 불안관 진출하고 뭐 영화에 진출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우리 선생님한테 배웠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좀 빠짐없이 좀 미리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저는 많이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얘기해주면 또 방법이 좀 또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이 친구들 안 돌아가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가짐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계속 연계되게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우리 또 옛날 책방에서 빠질 수 없는 네. 코너입니다. 네. 우리 오늘 옛날 책방에 손님으로 오신 박정학 배우님은 본인의 옛날 책방에서 어떤 책을 소개해 주고 싶으세요? 저는 머리 정말 젊었을 때는 막 이것저것 많이 이제 잡식으로 읽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2년 전에 접한 책인데, 그림책으로 배우는 삶과 죽음이라는 책이에요. 독특합니다. 아, 예. 이거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예, 그림책으로 배우는 삶과 죽음. 네. 이 책이 사실은 그 임경희 작가님이 거의 30년 동안을 초등학교 교사로 지내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림책을 읽고 죽음을 이해하면서 삶을 통찰해가는 그런 책을 만들어 볼까 해서 만드는 건데,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그림책들을 소개해요. 이렇게 이제 그런 죽음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삶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죽음은 어떤 것일까, 이런 얘기들을 이제 묻고, 이제 그 친구들이 독후감을 써서 내기도 하고 책을 읽고 나서. 네. 근데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와, 너무 초등학생이 어떻게 이런 귀여운 생각을 했을까. 그게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애들 생각들이. 그래서 그 어른들이 좀 많이 배워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죽음은 삶이다.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죽음에게, 죽음아, 나는 너를 하늘만큼 땅만큼 싫어했는데 이제는 달라. 그렇다고 네가 좋다는 건 아니야. 단지 난 네가 중요하다고 느껴. 하지만 내가 크고 나면 너에 대한 느낌이 또 달라지겠지? 야, 이거 연기 톤으로 읽으신 거죠, 지금? 아, 연기 톤 아닌데. 너무 귀여운데요? 그 너무 지적인 표현도 있어요, 하나. 예. 그 내용을 좀 줄여서 얘기해 주시나요? 줄여서 얘기해 주면, 그 오리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지나가는 그 여기 죽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죽음에게 추울까봐 이불도 덮어주기도 하고 얘를 배려해 주는 거죠. 이제 오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준비가 된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싫어했겠네요. 네, 처음에 싫어했겠죠. 그 다음에 전혀 도망가고 멀리 가다가 나중에 이제 죽음이 갖고 온 걸 받아들이고 삶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죽음이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건 되게 긴 시간, 롱타임이지만 죽음이라는 시간은 짧잖아요. 그 짧은 시간을 이 친구랑 바톤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 얘네들이 쓴 말 중에 죽음이라는 친구가 주권을 들고 삶이라는 친구가 만나고 헤어질 때, 바톤 터치할 때, 그동안 수고했어, 삶아. 내가 너가 흘린 땀을 닦아줄게 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고, 이런 그 장면이 있어요. 삶이 반짝반짝 빛나겠다. 너가 삶을 정말 빛나게 해줬어.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 그걸 보고 얘네들이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거 시적인 표현으로. 이 그림책은 나에게 죽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줬어. 그리고 두려움 한 줄기를 살짝 얹어 놓은 것 같아. 이야, 이거 신데요? 시, 애들이. 근데 이게 이 책을 보다 보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한 죽음,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헤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도 언젠가는 돌아가게 될 거고 이런 얘기들인데 그게 두렵지 않다라는 걸 느끼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죽음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다음에 삶의 통찰을 함으로써 좀 죽음을 좀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한 몇 군데서 눈물을 좀 흘렸어요. 울컥하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막내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연기하는 사람은 배고프다는 생각을 하는 분이잖아요, 옛날 분들은. 그렇죠. 그랬는데
내가 너무나 어머니께 이제 속상하게만 하고 산 것이 걱정을 아닐까, 끼쳐드린. 걱정만 네. 끼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뭐 해준 것도 별로 없고, 형들은 되게 뭐 어찌 금전적으로도 많이 해주기도 하고 뭐 같이 뭐 여행도 같이 가기도 하고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나의 연기 생활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너무 빠져서 살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게, 아, 우리 어머니한테 이걸 내가 좀 약간 정리해서 구연동화처럼, 지금 좀 아까 대충 비슷하게 한 건데, 그런 구연동화처럼 해서 그거를 하나 해드리면 어떨까? 왜냐면 죽음이라는 걸 맞이할 때 사람들은 되게 두렵잖아요. 나이가 먹든 뭐 젊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추억을 또 좀 더 많이 간직하고 싶고. 보통 이제 여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억되는 것들이죠. 그 분들이. 그러니까 항상 어떤 얘기하다가도 뭐 생각나면, 아, 그 사람이 좋아했는데 하면서 추억하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약간 좀 죽음을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 가족도 상실감이 크잖아요. 그 상실감도 줄이는 방법으로 이제 한번 제가 약간 연기 아닌 연기를 하면서 이벤트를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서두르셔야 돼요. 그럼. 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정리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왜냐면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어머님이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맞아요. 네.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그때 시나리오를 써놓은 게 있어요. 어머님이 6.25 때 기차 꼭대기 칸을 타고 일주일 동안 그 추운 일사후퇴 때죠. 일사후퇴. 내려가시면서 그 경험했던 그 내용을 피난열차. 피난차 꼭대기에 탄 여자의 이름을 저희 어머님 이름으로 쓰면서 그 경험담을 녹였죠. 근데 제가 볼 때 어머님 돌아가실 날보다 영화가 한참 늦게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나리오를 읽은 적이 있어요, 어머님 앞에서. 진짜? 네. 똑같네? 네. 그래서 어머님 앞에서 기차 위에 올라탄 그 소녀가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대사를 했는지 너무 좋았습니다. 어머님 너무 좋아하셨고. 그걸 동영상으로 좀 찍어 놓으셨나요? 아니요, 그때는 뭐 그런 생각도 못 하고. 난 찍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좋습니다. 왜 찍으려고 그러냐면, 네. 그걸 누구한테 보여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추억하고 싶어요. 그게, 갑자기 눈물 나려고 그래. 아유. 근데, 사실은, 살아있을 때 잘 못하잖아요. 이 자식들이. 근데,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도 있고. 맞아요. 근데, 그 전에 뭔가 추억을 만들어서 나중에, 자식들한테도 뭐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죽음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란다. 삶의 끝에 만나는 친구란다. 뭐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뭐 어려운 말이지만 그래도 그게 아무래도 좀 상실감도 적어지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도 부모를 잃은 자식들도 상실감도 좀 줄어들 테고 뭐 이런 부분들이라서 이 책이 되게 저한테는 좀 많이 이거 정말 좋은 책 같습니다. 많이 와닿았어요. 예. 그림책으로 배우는 사과. 이거 많이 읽었으면 네, 좋겠어요. 근데 되게 편하게 읽혀져요. 아니 뭐 아까 읽으신 거 보면 아이들 그림책 속에 나와 있는 대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 보고 자기들 네. 느낀 점을 이렇게 써주는 것도 있고. 이야, 뭐 너무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별말 이거 뭐. 또 이제 또 저도 옛날 책방의 책방지기로서 네네. 소개 시켜드리고 싶은 저는 기대가 큽니다. 네. 일단 그 그림책이었잖아요. 네. 저는 청소년 도서입니다. 우리 왜 자꾸 아동도서, 청소년 근데 도서. 그 책들이 갖고 있는 울림이 맞아요. 어떤 책이든 저도 그래요. 아동도서든 뭐 청소년 네. 책이든 인간의 어떤 그 마음속 깊이 울림을 주는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책이 바로 그런 책인데요. 무슨 책이에요? 그 김중미 작가님이 쓴 괜히 부리 많은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괭이부리 마을의 아이들? 그래서 거기 이 책을 보면 네. 그 동수, 동준, 숙희, 숙자, 그다음에 동네 형인 영호, 학교 선생님, 명희 요 주인공들이 나오면서 IMF 시절을 겪으면서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그 괭이 부리마을 사람들의 고난 극복, 성장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거의 저희가 그 97년도인가가 IMF였으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뭐 한 6, 7년? 그러네요. 예, 7년 뭐 이렇게 됐는데도 지금도 물론 힘든 시절을 겪어내고 있고 사시겠지만
용기를 주고 정말 따뜻한 위로가 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특별히 이 책을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거는 같은 인천이시고, 제가 인천이라 이거. 그 다음에 네.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우리가 젊었을 때 만났지만 네. 나이 들어서 다시 만났을 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꼭 하고 싶은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동수라고 하는 고등학생인데 본드를 하면서 학교를 그만둔 그리고 정신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한 동네 형 영어의 부탁 때문에 동수를 만나면서 동수에게 물어봐요. 너는 꿈이 뭐냐? 그랬을 때 동수가 얘기한 꿈 얘기가 나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듬직한 형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꿈이 고작 그거밖에 안 돼? 여기를 벗어나려면 뭐 해서 뭐 기술을 아니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했을 때 얘가 뜨악한 표정으로 쳐다봐요. 이 선생님을. 그게 그렇게 보잘것없는 꿈인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문장을 우리 박 배우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그런 느낌으로. 네. 그랬을 때 명희의 심정을. 명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자신에게 물었다. 아직도 좋은 아버지가 되고 듬직한 형이 되는 것이 작고 보잘것없는 꿈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직도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것은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명희는 숙제가 밀린 아이처럼 마음이 무거워졌다. 마음이 확 무거워지는데. 참 착한 사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 사실 이런 것들이 되게 작고 보잘것없는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맞아요. 좋은 아버지, 듬직한 형, 맞아요. 착한 사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맞아요. 꿈이었는가. 그리고 이런 꿈을 이룬 사람들이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성공한 사람이 아닐까. 그게.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소설에서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맞아요. 결국은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고 이겨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맞아요. 그랬을 때 이런 사람들, 듬직한 아빠, 듬직한 형, 좋은 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아닌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이라 그런가 봐요. 그 공감이 되고 그런 게. 근데 사실 두 책 다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 그 삶의 소중함. 그렇죠. 그 다음에 지나온 과거의 어떤 과정들.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그런 소중함을 못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뭘 내가 이거 아까 지금 요즘 시기에 해줄 수 있는 말인데 옛날에 읽었을 때 몰랐던 이 문장의 의미, 좋은 아버지, 듬직한 형, 착한 사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이걸 이뤄낸 삶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가장 성공한 삶이 아닐까. 아까 하셨잖아요. 그 다음 말이 난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과 고난을 같이 이겨낼 수 있는 바로 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거를 좀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 얘기 안 했던 것 같아. 빠뜨려가지고.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이 진행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요. 아닙니다. 별 이런 걸 말씀. 빠뜨리고.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진짜 짜증나게. 사석에서 제가 화를 냈어요. 진짜 그건 정말 화내죠. 정말 화나죠? 아이 깜짝이야.